이번 동영상에서 우리는 포화송 방정식에 대한 4개의 동영상 중 가장 마지막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Self Consistent Case고요. 여기서 Self Consistent라는 말은 전자 농도에 대한 비선형식을 반영을 하여서 그것의 Self Consistent한 해를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고전적인 전자 농도를 가정하는 상황에서 포화송 방정식을 해석하는 일을 모두 마치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준비가 되게 됩니다. 필요한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다 하였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에서는 구형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듀 벡터와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실리콘이 아닌 부분, 옥사이드에서는 전자 농도가 없기 때문에 그 전과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리콘 영역에 한정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과 옥사이드의 경계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i번째 점을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가 거기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레지듀 벡터의 i번째 성분 값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또한 자코비안 행렬의 i번째 행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식이 첫 번째 식이 레지듀 벡터인데요. 레지듀 벡터의 우변의 첫 번째 항을 보시면 이것은 라플라시안과 관련된 한 번 적분된 라플라시안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항은 도핑 덴시티에 의한 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붉은색으로 표시한 항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델타 X 곱하기 Q, 여기까지는 전하량의 일반적인 그 공통된 개수가 될 텐데 그 뒤에 나오는 ni 곱하기 exponential phi i를 kbt over q로 나누어 준 값에 exponential을 취하는 이 함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 농도를 포텐셜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에 n sub i라고 쓴 이것은 intrinsic carrier density를 말하는 것이고 phi sub i라고 쓴 것은 i번째 점에서의 포텐셜을 쓴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아래점자 i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다름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레지듀 벡터를 만들고 나면 우리는 이것이 오직 phi sub i 플러스 1, phi i 그리고 phi i-1에 대해서만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코비안 행렬의 i번째 행에서도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경우는 오직 세 가지 경우만 가지게 되고요. 바로 컬럼의 인덱스가 i 플러스 1이거나 i거나 i-1이거나 이 세 가지 경우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번에도 다룬 내용인데요. 하지만 붉은색으로 표시한 전자 농도에 대한 디펜던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에서도 다이아고널 성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은 성분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이 추가되는 성분이 더 이상 상수값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phi sub i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것도 매 뉴턴 랩슨 메소드의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 주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코비안도 비선형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 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업데이트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후로는 매트랩 예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다만
표기를 간단하기 위해서 서멀 볼티지라는 값을 정의를 했습니다. kbt over q를 여기서는 서멀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b sub th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모스펫에서의 스레시홀드 볼티지와 또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냥 여기서는 서멀이라는 그런 표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델타 x 곱하기 델타 x 곱하기 q 곱하기 q 나누기 입실론 제로, 이런 것들은 하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코드를 간략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추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코비안과 레지듀 벡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양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바운더리 컨디션만 보고 있습니다. 레지듀와 그 다음에 자코비안을 선언을 먼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해주는데, 붉은색으로 표시한 줄이 그 전과 다른 것은 자코비안을 그 전에는 그냥 0행렬, 널 매트릭스로 선언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대신 스파스라는 그런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동일한데요. 이 스파스란 키워드를 사용해서 널 벡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널 벡터이고 오직 특정한 몇몇 점에서만 0이 아닐 것이라는 가정을 만들기 때문에 계산 공간상에서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매트릭스를 만들 때에는 우리가 제로를 사용하지 않고요. 스파스라는 이걸 사용을 해서, 이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레지듀와 그 다음에 자코비안을 첫 번째 점과 n번째 점에서 계산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레지듀와 자코비안을 따로따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줄에서 한 줄,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 바로 대꾸를 이루도록 코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도 더 복잡한 문제가 됐을 때도 레지듀와 자코비안 사이에 버그를 줄이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므로 여러분도 이것을 따라 하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레지듀는 포텐셜 빼기 마이너스 빼기 0.33 해주면 그 값이 0이 나와야 된다라는 레지듀 함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오직 첫 번째 컬럼만 1이고 나머지 모든 파이 값들에 대해선 이 레지듀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n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써줄 수 있고요. 라플라시안을 계산하는 부분은 그 전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얘기를 할 것은 없고요. 여기서도 역시 레지듀 벡터와 자코비안을 대꾸를 이루도록 첫 번째로 레지듀를 계산하고 그것을 바로 다음 줄에서 편미분하여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선형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번 업데이트 해줄 필요는 없지만 처음부터 다 지우고 스팟으로 깨끗하게 지우고 새로 구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비선형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지가 들어가는 파트에서는 전자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농도가 포텐셜의 익스포넨셜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선형성이 존재합니다. 한번 레지듀를 보시죠. 레지듀는 그 전에 이미 레지듀를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덮어 쓰시면 안되고 기존 값을 수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코이피션트 곱하기 괄호 열고 도핑 덴시티와 전자 덴시티를 계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레지듀는 이와 같은데 그것을 자코비안으로 환산을 해주게 되면요. NACC에 대한 항들은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면 NACC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파이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언제나 사라지게 되고요. 오직 파이에 관련된 거는 익스포넨셜 파이를 서멀로 나눠준 것, 이것만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하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코드는 한 페이지에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슈도 코드의 형태로 썼는데요. 제일 첫 번째 줄에는 슬라이드에서 앞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베리어블들을 정의하는 부분을 카피 페이스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니셜 게스를 선언을 합니다. 이니셜 게스는 n×1 벡터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양쪽 경계 조건에서 주어지는 0.33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결국 포텐셜이 처음에는 플랫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니셜 게스를 시작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뉴턴 루프를 무조건 여기서는 10번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좋은 코드에서는 10번 도는 도중에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업데이트의 크기라든지 레지듀의 크기를 모니터링을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여기서부터 탈출하는 그런 루프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자코비안과 레지듀를 계산하는 세 슬라이드에 걸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자코비안 매트릭스와 레지듀 벡터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구한 후 이 업데이트 벡터를 원래의 파이 벡터에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에서 얻은 결과와 그러니까 포화송 방정식에 대한 세 번째 동영상에서 얻은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이어스 조건이 그렇게 높은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게이트 전압을 0V를 넣어 주었죠. 하지만 게이트 전압을 조금 더 큰 값들을 인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양쪽 끝에서의 파이의 경계값이 바뀌게 될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0.1V의 게이트 전압을 인가를 해주게 되면 바로 파이의 경계값이 0.33이 아니라 0.43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같은 것을 확인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의 계산 전자공학 강의와 관련한 하나의 흐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전적인 전자 농도를 가정을 하였을 때 더블 게이트 모스펫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포텐셜을 나타내는 포화송 방정식을 잘 풀 수 있는지를 다루었고요. 그 일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전자 농도의 형태가 고전적인 형태를 따르지 않고 양자역학적인 속박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